안녕하세요. 감동공화국입니다. 이웃나라이자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왜곡된 역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세대를 걸쳐 일어난 뼈아픈 진실을 사연을 통해 알아보시죠. 저는 유키 시마자키입니다. 일본 철도청에서 기술감리팀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상부에서 급작스럽게 한국 출장 명령이 떨어졌어요.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철도 기술을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평가하라는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이 업무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 일본 기술의 모방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출장 전날 밤, 저는 할아버지 시마자키 타케오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서 철도 기술자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가족들 사이에서는 조선철도 발전의 아버지라고 불렸죠. 아버지는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키야, 우리 할아버지께서 조선의 현대적인 철도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단다. 그 덕분에 지금의 한국 철도가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란 저에게 한국은 늘 일본의 도움을 받은 나라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습니다. 특히 철도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죠.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실망이었습니다. 우리 하네다 공항에 비해 규모도 작고 시설도 낡아 보였거든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역시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중 나온 한국 철도 차량 수출팀 매니저라는 정유나라는 여성이 어색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마자키 부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나라고 합니다. 이번 방문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딱딱하게 답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빨리 일정을 시작하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유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봤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형식적인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유나가 한국의 철도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KTX의 기술력이 어떻고 무궁화호의 역사적 의미가 어떻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절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 풍경만 바라보며 언제 이 지루한 출장이 끝날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첫날 일정은 서울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나가 자랑스럽게 KTX를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저에게는 우리 신칸센의 아류 정도로만 보였어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것이 신칸센을 모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속으로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네 하며 비웃고 있었죠. 부국장님, 이 KTX는 시속 300km로 운행됩니다. 안전성과 정시율도 매우 높고요. 유나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신칸센이 이미 50년 전에 달성한 수준이네요. 새로울 게 없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지만 계속해서 안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이제 무궁화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궁화호라니.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낡은 기념품 수준의 관광 열차를 왜 보여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플랫폼에 서 있는 파란색과 흰색 열차를 보며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런 구식 열차로 기술력을 평가받으려는 건가요? 애초에 한국 철도 기술이라는 것도 우리가 깔아준 기반 아닙니까? 유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평소 속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조선의 철도를 놓아준 덕분에 지금의 한국 철도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일본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무궁화호 같은 구식 열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유나가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부국장님, 그 말씀은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무궁화호는 우리나라 철도 발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이요? 낡은 기술에 무슨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시마자키 타케오는 조선에서 철도 기술자로 일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해방 후 조선인 기술자들이 배신을 해서 할아버지의 연구가 중단되고 심지어 할아버지를 원망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였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유키야, 조선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로 우리를 배신한 민족이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야. 그런 가르침 때문에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궁화호를 보며 더욱 확신했죠. 역시 수준이 이 정도구나 싶었거든요. 첨단 기술은커녕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한심하기까지 했어요.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보였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한국 직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것도 모른 척하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듣기 싫어하는 모습이 전형적이네 하고 생각했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죠. 시간이 아깝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측에서 마련한 환영 만찬이 있었어요. 전통 한정식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동석한 한국철도 관계자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적인 질문들을 던졌어요. 한국의 철도 기술이 독창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독창적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모두 기존 기술의 조합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무궁화호 같은 낡은 열차를 아직도 운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효율성을 생각하면 당장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 관계자들은 당황스러워하며 답변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이들의 설명은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도쿄의 호텔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무궁 익스프레스 첫 운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유키야.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준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감격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천국에서 보고 계실 거야. 자신의 잘못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진 것을 보며 평안해하실 거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창문으로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 방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년 전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오만한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 언론들은 무궁 익스프레스의 성공적인 첫 운행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항상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요. 오사카로 다시 돌아가는 무궁 익스프레스에 탔을 때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열차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물이고 일본의 협력자들이 편견을 버리고 함께 만든 작품이었죠. 특히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무궁화라는 꽃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끝없이 피고 지지 않는다는 뜻처럼 한국과 일본의 우정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궁화. 정말 적절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피어난 희망의 꽃이죠. 한국과 일본의 미래도 무궁화처럼 끝없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라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국을 잇는 새로운 선로를 깔아가는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진실과 화해 위에 세워진 든든한 선로를 말입니다. 호텔에서 저는 일본 본사에 첫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은 예상대로 우리 기술의 모방 수준이며 독자적 기술력은 의문스럽다. 특히 무궁화호 같은 구식 열차를 여전히 운행하는 것을 보면 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 자체가 부족해 보인다는 내용이었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예상했던 대로 한국의 철도 기술은 별것 아니었고 이번 평가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 같았거든요. 어서 빨리 이 지루한 출장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둘째 날, 유나는 저를 군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였죠. 가는 길에 유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제 제가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게 분명했습니다. 왜 하필 군산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철도 역사를 이해하시려면 꼭 보셔야 할 곳이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군산에 도착해서 유나가 저를 안내한 곳은 철도 노동 창고 유적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낡은 벽돌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입구에는 강제노역 희생자 추모관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강제노역이라는 단어가 왜인지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태연한 척하며 유나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벽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철도 부설 작업을 하는 모습, 창고에서 자재를 나르는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진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거든요. 일본인 감독관으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누구죠? 저는 박물관 해설사에게 물었습니다. 해설사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제 질문을 듣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 이분 말씀이신가요? 시마자키 타케오라는 일본인 기술자였습니다. 이 창고의 공사 감독을 맡았죠.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마자키 타케오. 그건 제 할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해설사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이 많은 분이에요. 조선인 기술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기로 유명했죠. 그리고 작업 중 안전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조선인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어지는 할아버지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제 아버지도 이 창고에서 일하셨는데 시마자키라는 감독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버지는 원래 철도 설계를 전공한 기술자셨거든요. 하지만 그 일본인이 아버지의 설계도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국장님,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존경해왔던 할아버지, 일본 철도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기술자라고 들어왔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기술을 훔친 사람이었다니요. 박물관을 나오는 길에 유나가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역사라는 건 한쪽에서만 보면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여러 각도에서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틀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건가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셋째 날, 유나는 저를 한 분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정하진이라는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국립철도박물관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마자키 부국장님. 정하진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무궁화호 기관사로 일했어요. 이제는 은퇴해서 이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군산에서 본 것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무궁화호 기관사셨다고요? 그 오래된 열차를 아직도 운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무궁화호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철도 역사의 상징이죠. 이 열차에는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낡은 것 아닙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정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국장님, 기술이라는 건 단순히 새로운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이 더 중요하죠. 그때 정하진이 저를 무궁화호가 서 있는 플랫폼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서울역에서 본 것과 같은 파란색과 흰색의 열차였어요. 이 열차에 직접 타보시겠어요? 정하진이 물었습니다. 꼭 그래야 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네,
꼭 타보세요. 무궁화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봐야 해요. 마지못해 저는 무궁화호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좌석도 편안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신칸센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져 보였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루한 기차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정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선로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어요. 고향을 떠나는 사람,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정하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궁화호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빠르지는 않지만 안전하고 따뜻하게 모든 사람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무궁화호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열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희망을 나르는 존재라는 것을요. 부국장님, 일본에서는 철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진이 물었습니다. 효율성과 정확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칸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고속철도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철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빠르고 정확한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어야 해요. 정하진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술적 우수성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사람에 대한 배려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 열차는 일본이 남긴 철로 위에서 한국이 만든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정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본이 깔아놓은 철로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위에서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열차를 만들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궁화호가 더 이상 낡은 기념품 같은 열차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의지와 꿈이 담긴 소중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본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쓰지 못했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넷째 날, 유나는 저를 놀라게 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철도 설계 도면이었어요. 이것은 1945년 직후 한국에서 발견된 철도 설계도입니다.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무궁화호의 초기 설계 기반이 된 자료죠. 저는 그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 도면이 제가 일본 철도박물관에서 본 도면과 거의 95% 일치했거든요. 이상하네요. 이 도면이 우리 일본 철도박물관에 있는 할아버지 설계도와 너무 비슷해요. 유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혹시 할아버지께서 조선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마자키 타케오라는 분인데요. 유나와 정하진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것은 1944년 작성된 조선 총독부 철도국 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선인 기술자 정진우가 설계한 철도 계량안이 나와 있어요. 정진우. 그 이름을 들으니 정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진우는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정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철도 건설에 동원됐지만 원래는 철도 기술자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도면들을 다시 비교해보니 확실했어요. 제가 할아버지 작품이라고 알고 있던 설계도가 사실은 정진우라는 조선인 기술자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할아버지께서 직접 설계하신 거라고 들었는데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기술자들의 아이디어를 일본인 기술자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어요. 공식 기록에는 일본인이 설계한 것으로 남겨두는 거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증거가 더 있습니다. 정하진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해방 후 미군 정청에서 작성한 조사 보고서예요. 여기에 당시 일본인 감독들이 조선인 기술자들의 설계를 도용한 사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할아버지 이름도 명시되어 있었어요.
시마자키 타케오는 조선인 기술자. 정진우의 철도 개량안을 자신의 설계로 위장하여 조선 총독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제가 평생 존경해온 할아버지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기술을 훔친 사람이었다니요. 부국장님 괜찮으세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정아진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구조적 문제였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진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유나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바로 무궁화호의 원형이에요. 결국 한국의 무궁화호는 한국인이 설계한 기술로 만들어진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무궁화호를 일본 기술의 아류라고 무시했는데 사실은 한국인의 독창적인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철도 기술을 무시했던 것은 편견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편견은 거짓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아진과 유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습니다. 정아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올바른 역사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도쿄에 있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도 놀라워하시며 자세한 건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급히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유나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해 주었습니다. 부국장님, 진실을 찾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응원할게요. 도쿄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의 개인 물품들이 보관된 다락을 뒤져봤어요. 오래된 트렁크 안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와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일기를 펼쳤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1944년 7월 15일자 일기였어요. 오늘 조선인 기술자 정진우가 또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철도 곡선 부분의 안전성을 높이는 설계인데 정말 놀라운 발상이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에 보고할 때는 내 이름으로 해야겠다. 조선인의 아이디어라고 하면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1944년 9월 3일. 정진우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철도 개량안이 총독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덕분에 나는 특별 표창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정진우에게는 말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다. 할아버지의 일기를 더 읽을수록 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선인 기술자들의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도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해서 일본에서 인정받으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일본 철도공사 아카이브를 방문했습니다. 직원에게 할아버지 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시마자키 타케오 기술사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손녀입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자료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받으신 각종 표창장과 기술 보고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보고서들을 자세히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본 정진우의 설계도와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1945년 2월에 작성된 보고서였습니다. 조선철도 기술 개량을 위한 혁신적 설계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는데 이것이 바로 무궁화호의 원형이 된 설계였어요. 그런데 그 설계의 실제 작성자는 정진우였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서 제출했을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의심했었다. 할아버지가 조선에서 돌아오신 후 갑자기 유명해지셨거든. 그전까지는 평범한 기술자셨는데 말이야.
그럼 왜 저에게 조선인들이 할아버지를 배신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유키야. 나도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나 보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거짓된 자부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거짓 자부심이 저를 편견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으며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6일. 일본이 항복했다. 조선인 기술자들이 나를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정진우는 자신의 설계가 내 이름으로 발표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에게 사과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도둑이 되어버렸다. 할아버지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사과할 용기는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사과를 제가 대신하겠다고요. 그리고 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평가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과하러 가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유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정하진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부국장님, 뭔가 많은 일이 있었나 보네요. 표정이 많이 달라 보여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네,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 철도 박물관에서 정하진을 만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와 관련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정하진 씨, 죄송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정진우 씨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하진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부국장님, 고개를 드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잘못된 기반 위에서 한국을 무시하고 살아왔어요. 특히 무궁화호를 비웃었던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때 정하진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무궁화호의 마지막 정기 운행에 함께 타보시겠어요? 내일이 마지막 운행일이에요. 마지막 운행이요?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무궁화호가 곧 퇴역해요. 새로운 고속열차로 교체되거든요. 하지만 그 새로운 열차는 무궁화호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무궁화호의 마지막 운행에 탑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하진이 직접 기관사로 운전실에 앉으셨어요. 부국장님도 운전실로 오세요. 정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무궁화호의 운전실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계기판과 조작 장치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이 열차를 운전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정하진에게 물었습니다. 자부심과 아쉬움이 동시에 들어요. 정하진이 답했습니다. 이 열차와 함께한 40년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좋은 열차에게 자리를 내줄 때가 됐죠. 열차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 선로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다는 것을 떠올렸어요. 정하진 씨, 제가 일본에서 한국 철도 기술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새로 쓰려고 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한국의 철도 기술은 더 이상 일본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내용이요. 독창적이고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써야 할 것 같아요. 정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요? 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일본도 한국도 모두 철도 강국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아지는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운전실에서 정아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도 기술에 대한 이야기, 양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무궁화호가 부산역에 마지막으로 들어설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열차와 함께 저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빚을 갚을 시간이에요. 저는 정아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본 철도청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의 우수성 인정 및 향후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으로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저는 상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큰 파장이 일었어요. 회의실에는 철도청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모였고 분위기는 삽시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시마자키 부국장, 이게 무슨 소리요?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거요? 국장이 붉어진 얼굴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낸 1차 보고서와 완전히 다른 내용 아닙니까? 사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력은 이미 우리를 따라잡았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분명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한 부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인데 어떻게 우리를 넘어서요? 당신이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기술이라는 건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받아들인 사람이 더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화가 난 듯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최종 결론이 뭔가요? 국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향후 일본은 한국과의 철도 공동기술 연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해요. 특히 무궁화호의 기술적 기반이 된 설계 원리는 우리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국장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시마자키 부국장, 당신이 정말로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거요? 설마 그들에게 매수라도 당한 건 아니겠죠? 다른 간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진실을 받습니다. 저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기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그때 저는 준비해온 할아버지의 일기 복사본을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간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문서들에 쏠렸어요. 이것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일부 기술들이 사실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 할아버지 시마자키 타케오의 일기입니다. 간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일기를 돌려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국장도 일기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한국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직면해야 해요.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무궁화호라는 열차도? 네, 그 설계의 기반은 조선인 기술자 정진우의 작품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것을 가져와서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거예요. 한국의 무궁화호는 결국 한국인 자신의 기술로 만들어진 열차였던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고 어떤 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회의는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일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의무였으니까요. 며칠 후 상부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일본 주요 신문들이 일본 철도청 간부, 한국기술력 공식 인정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는 제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시마자키 부국장, 큰일 났습니다. 국장이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부에서도 문제 삼고 있고 심지어 국회에서도 질의가 들어올 예정이래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거요. 아니, 아예 끝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진실이 더 중요해요. 국장이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발언을 철회하면.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철회할 생각도 없습니다. 결국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철도청에서 일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상부의 압박도 점점 심해졌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저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 씨, 저 일본에서 사표를 냈어요. 정말요? 부국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혹시 한국에서 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일본 시장 담당자를 찾고 있거든요. 부국장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한다는 것,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시던 아버지도 제 결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유키야, 내가 옳은 일을 했다. 할아버지도 천국에서 미안해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낸 것을 고마워하실 거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으로 이주해서 한국철도 차량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출했던 보고서를 계기로 일본 정부도 한국과의 철도 기술 협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역사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고속열차가 일본 오사카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열차의 이름은 무궁 익스프레스. 무궁화의 무궁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라는 의미였어요. 오사카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대거 취재를 나왔어요. 저는 한국 측 대표로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일철도 협력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개통식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일본 철도청 신임 국장이 축사를 했어요. 이번 무궁 익스프레스 도입은 양국 기술 협력의 훌륭한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 발전된 철도 기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감개무량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때 관람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정하진이었어요. 유나와 함께 일본까지 와주신 거였습니다. 정하진 씨,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저는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수 없죠. 정하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드디어 무궁 익스프레스가 출발할 시간이 됐습니다. 새하얀 차체에 태극 문양이 아름답게 그려진 열차가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승객으로 열차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정말 훌륭했어요. 최첨단 기술과 편안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출발이었어요. 창밖으로 오사카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유나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부국장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하진 씨와 당신이 저에게 진실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열차는 시속 300km의 속도로 달렸습니다. 정말 빠르고 안정적이었어요. 무궁화호에서 시작된 한국의 철도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것을 보니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교토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열차가 단순히 한국 기술의 일본 진출이 아니라는 것을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는 희망의 열차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토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는 일본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궁 익스프레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심했겠죠. 저는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도 처음에 일본에 수출한다고 했을 때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네요. 열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쿄로 향하는 여정이었어요. 도쿄역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잘못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도쿄역에 내려서 저는 정아진에게 말했습니다. 정아진 씨, 이제 빼앗겼던 선로 위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깔아가는 거네요. 정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거의 아픔은 지우지 말고 기억하되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가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무궁 익스프레스 첫 운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유키야.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준 덕분이야.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창문으로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무궁화. 끝없이 피고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이죠. 정말 적절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우정도 무궁화처럼 끝없이 피어나기를 바라며 저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선로를 깔아가는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이야기네요. 우리도 살다 보면 편견의 벽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나라는 원래 그래 하면서 단정 지어버리고 많은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다면 모든 관계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궁화라는 꽃말은 끝없이 피어나는 관계라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가능한 일이겠죠.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굳어진 편견이 있다면 한 번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